자, 지금 7장 표준 모형을 보고 있죠. 표준 모형으로서 표준 모형이 아니라 7장 규모의 경제를 보고 있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도 산업 내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외부 규모의 경제를 보고 있죠. 자, 여기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겁니다. 우하향하는 경우죠. 일반적으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겁니다. 우상향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 이야기는 ATC 또는 평균 AC 커브 평균 비용 곡선 또는 뭐 평균 통비용 곡선이든 그 곡선이 U자 형태인데 U자의 왼쪽에 있다라는 거죠. 왼쪽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이제 경쟁 산업이라 그러면 적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 산업이죠.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수평선입니다. 그러니까 U자 바닥에서 많은 기업들이 공급을 하게 되니까 뭐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공급할 수 있으니까 수평선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U자 왼쪽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공급 양 자체가 한 기업, 한 산업이 다 하는 겁니다. 한 기업 또는 한 산업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입 퇴출 따질 필요 없고 한 산업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 U자의 왼쪽에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급곡선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수요 공급곡선 할 때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한 기업이 공급한다 라는 개념으로 봐가지고 우상향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ATC가 낮아지는 영역에서는 계속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U자 바닥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더 공급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위 단기에서는 우상향이 된다라는 거죠. 단기에서는 현재 U자 바닥에서 다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진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더 많이 공급하려고 그러면 다들 U자 바닥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에서 배우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나오는 그 원칙이죠. 원칙인데 여기서는 왜 이 이상하게 우하향하는 공급 곡선이 나오냐? 그러면 그 U자의 왼쪽에서 여전히 생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수요 자체가 그러니까 한 산업 한 기업이 다 감당하기에 한 나라의 한 산업이 다 전 세계적인 수요가 아니면 그 수요가 한 산업이나 한 기업이 담당하기에도 최적이 안 된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U자 왼쪽에 공급 곡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경우에 아주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뭐 예를 들어서 두 나라다 그런 건데, 뭐 지난 시간에 했는 거, 뭐 두 나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무역하기 전에는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이 있고 이 공급곡선 AC 커브가 있죠. AC 커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요곡선은 당연히 우하향하겠죠. 그렇게 되면 두 나라에 있어 가지고 이 균형 가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더 낮고 미국이 더 높다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무역이 허용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무역이 허용된다 그러면 결국은 두 나라 이 커브는 두 개가 AC 커브는 같이 있는 거죠. 있는데 수요가 더 합친 것이 더 큰 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더 낮은 가격으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사실은 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나라가 모든 걸 다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고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좋냐 나쁘냐라고 따졌을 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저도 이렇게 높은 피였는데 뭐 자기들이 안 만들지만 대신에 수입하는 물건 가격이 더 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뭐 낮다. 그리고 그건 뭐 당연하죠. 앞에서 모든 무역이 일어났어도 무역에서 수입제 되는 부분은 사실은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건데 앞에 일어나고 다른 것은 이 수출하는 나라마저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수출하는 미국마저도, 그 수출하는 중국마저도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제일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하면 중국 내에서
그 무역이 없는 경우에 균형이 여기였는데 세계 시장이 무역이 개방되고 난 뒤에 미국의 수요까지도 더 추가되면 세계 수요 곡수는 여기가 돼가지고 새로운 균형은 여기가 되는 거죠. 이 균형이라는 것은 옛날 P보다는 P가 떨어진 겁니다. 중국 내에서 이 물건 가격마저도 떨어진 거죠. 앞에 표준 모형이라든지 앞에 모든 모형에서 우리 그 뭐 핵시올린 모형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수출제의 가격은 오르는 걸로 나타납니다. 수출제를 더 만들려 그러면 그쪽에 재화를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자원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최적 경로를 넘어갔기 때문에 더 오르는 거죠. 그래서 수출제를 수출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제 가격이 오르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는 수출제의 가격이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는 것은 소위 그 외부 경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니까 더 많이 만드니까 더 평균 생산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앞에 일어나고 제일 다른 하나의 그 부분이다라고 썼죠. 외부 경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론이 완전히 다른 이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외부 경제가 왜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이런 외부 경제를 누릴 수가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뭐 앞에서 우리가 뭐 중국이 낮고 미국이 더 높다라고 했죠. 그런데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더 낮은 나라 쪽으로 다 몰린다라는 거죠. 몰린 결과가 현재입니다. 몰린 결과가 현재인데 그러면 왜 몰렸냐? 뭐 앞에서 우리가 배운 이론에 따르면 구존 자원량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것이 인건비가 낮으면 그 나라의 뭔가 노동 집약적인 재화들이 다 몰리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인건비에 따라서 결정되느냐라고 하면 또 그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재 이런 규모의 경제에서 그 특화를 하게 된 나라들을 본다 그러면 그 산업이 상당히 우연적인 산업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뭐 아주 뭐 특이한 예인데 이런 조지아주 달턴 지역에서의 카페트 어떤 소녀 하나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가 세계적인 이 카페트의 집산지가 됐고 생산마저도 거래뿐만 아니라 생산마저도 공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생산해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여기서 모여가지고 카페트를 사가는 그런 지역이 됐고 실리콘밸리는 휴레페크트가 처음에 여기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품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뭔가 하면 소위 실리콘밸리가 된 겁니다.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상당히 우연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 즉, 뭐 굳이 따져본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과연 그러면 어떤 이론으로 누가 이 외부 경제를 누릴 것이냐. 뭐 앞에 그대로 단추 예를 들어봅시다. 베트남의 임금이 중국 임금보다 더 낮기 때문에 베트남의 ATC가 분명히 중국보다는 AC가 훨씬 더 낮을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보다는 중국의 AC가 평균 비용이 낮다라는 것은 뭐 다들 모두 다 뭐 당연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낮으니까 비용이 낮을 것이다. 그죠?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격차만큼 중국하고 베트남도 격차가 납니다. 이 동남아시아에서의 우열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은 제일 빈국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제일 빈국이었고 인구는 많은데 제일 빈국이었고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나름대로 얘들이 이제 뭐 서열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인구는 제일 많죠. 인구는 많아가지고 거의 뭐 강국의 역할을 합니다. 그걸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뭔가 말레이시아는 한 수 위의 나라로 보고 그러니까 그보다 국민소득이 한동안 계속 거의 한 2배 정도 높았습니다. 반면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뭔가 그 국민소득이 뭔가 하면 그 절반도 안 되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뭔가 하면 이런 역사적으로 뭔가 하면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여기서 예를 들었죠. 중국보다 훨씬 임금이 낮은 나라를 예를 든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베트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해가지고 성장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예를 들었죠. 베트남 임금이 중국 임금보다 더 낮았다. 그게 이제 성장이 빠르게 된 시발점이 됐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AC 커브가 중국보다 훨씬 더 베트남께 낮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미국, 중국 예를 동일하게 중국, 베트남 예로 그냥 들고 가가지고 치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주어진 생산 수준에서든 베트남은 중국보다 더 싸게 단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이 실제로 세계 시장에 공급할 것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베트남이 지금 현재 세계적인 단추 공급지가 아니냐? 분명히 인건비가 더 낮아가지고 중국이 인건비가 낮아가지고 세계 최대 공급지가 됐고 미국보다 더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미국은 다 없어져 버리고 중국이 전체 시장을 다 먹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인건비가 더 낮은 베트남은 아니고 인도는 아니고 방글라데시는 아니냐? 즉 베트남이 실제 세계 시장 내에서 다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희망할 수는 없다. 인건비가 다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카페트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면 이제는 선진국이 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의 뭐 봉제, 의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선진국이 하지만 제작은 대부분 개도국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카페트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 그러냐 하는 거죠.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어떤 나라가 먼저 출발해 가지고 이미 규모의 경제에 충분히 아니면 규모의 경제까지는 안 갔더라도 충분히 낮은 생산 비용이 가 있다 그러면 다른 회사, 다른 나라들이 진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즉 적합한 국가가 외부 경제가 있는 지하를 생산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라는 건데 자, 이 말을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자, 중국의 그 생산 비용 곡선이 이렇고 앞에 미국하고 중국 예를 들어 가지고 세계 시장 균형이 여기다라는 거죠. 무역이 다 허용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돼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당연히 P1은 미국 내에서 미국이 만들 때 미국이 무역 안 할 때 자국 내에서 만들 가격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일 겁니다. 가격에서 세계 시장에서 이 P1의 가격에 단추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단추가 공급되는데 그리고 중국의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베트남을 하나 더 추가를 집어넣어보자. 만약에 이거는 그러니까 AC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가상적인 선입니다. 가상적인 비용이죠. 가상적인 비용으로서 베트남이 생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나름대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인건비하고 쭉 다가 생산량에 따라가 쭉 해보면 베트남의 평균 비용은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거의 제일 큰 의미는 이 AC 커브가 중국보다 낮다. 어떤 생산량에서도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인건비가 싸니까. 인건비가 지금 베트남 인건비가 중국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추라는 것이 뭐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제조품 같은 경우는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하면 생산 단가는 굉장히 낮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추는 그게 그 함정이 뭔가 하면 대량 생산이 안 돼요. 대량 생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엄청나게 많고 뭐 단추 중국의 그러니까 상하이 옆에 지역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단추를 다 만들고 있다. 상하이 신천 옆에 지역에서 다 만들고 있는데 그 단추를 보면 종류가 뭐 몇 개더라? 5천만 개라든가 5천 개가 아니라 단추의 종류가 5천만 개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기, 구멍, 그 다음에 여기가 디자인 다 틀리는 거죠. 주문 들어오면 바로 확 만들어냅니다. 확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동일한 단추가 뭐 옷이 한꺼번에 옷을 몇 개 만드냐는 겁니다. 동일한 옷을 10,000벌을 만들어낸다 그래도 단추가 10만 개 이상 필요한 일은 잘 없죠. 그 이야기는 많은 종류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종류가 달라질수록 사람 손이 필요한 겁니다. 자동화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디자인이 틀리지고 모양이 틀리지고 다 뭐 디자이너들이 요구를 하죠. 거기에 따라가 단추 디자인이 틀리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뭐 디자인만 딱 결정돼 가지고 엄청 대량 생산은 그냥 사람 손 필요 없이 기계로 엄청나게 싸게 할 수 있는데 매번 디자인을 바꿈으로써 사람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산업인 거죠. 결국은 인건비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끝까지 인건비가 중요한 산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단추 생산의 평균 비용을 본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이 사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국보다는 베트남이 낮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것이다. 베트남 인건비가 낮으니까. 그러면 베트남이 생산하는 것이 당연히 더 적합한 결정일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바람직한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여기서 베트남이 이 시장을 장악을 못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중국이 먼저 해가지고 1점을 생산하고 있었죠. 그렇다 그러면 베트남이 뭔가 하면 똑같이 하면 사실은 여기서 2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2점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세계적으로 가격도 더 떨어지고 생산량도 더 많고 다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지죠. 물론 중국에서 생산업자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더 좋아지는데 그걸 선택을 하게 못 되는 게 2점이 선택이 안 되는 이유가 시발점이 시제로라는 이야기죠. 베트남에 처음 시작할 때 단추의 생산 가격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이만큼까지 다 생산해야지 이렇게 떨어지지 이까지는 그러니까 이만큼 생산할 때까지는 계속 가격이 이 범주에서는 중국보다 가격이 높은 거죠. 그러면 시작을 못하는 거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 그러니까 소위 확립된 우위가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처음에 누가 들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산업이 다른 나라가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이게 한 회사가 아니라 그 지역적인 산업, 한 나라의 지역을 이야기하더라도 그에 어떤 한 지역에서 뭔가 하면 충분히 규모의 경제로 낮은 비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이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만큼까지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확립된 우위. 객관적으로 봐가지고는 이쪽이 비교 우위인데 더 비용을 낮추는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까지 한꺼번에 못 가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못하는 거죠. 시작해봐야 처음에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 경제는 확립된 우위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상하게도 지금 뭐 미국 달톤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카피털을 아직도 많은 공장이 돌아가고 있더라. 확립된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직결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가니까 거기서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로 봐가지고 다른 데서 만들어가지고 들어간 게 더 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외부 경제에서는 이 확립된 우위가 중요하더라. 자, 그 다음에 외부 경제가 국민 후생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외부 경제가 있는 경우에 국민 후생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정확한 답을 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경우 우리가 이제 외부 경제가 없는 일반적인 헥시올리 모형이라든지 리카르트 비교 이론, 표준 모형까지 다 합쳐가지고 무역에 따라 가지고 양국이 모두가 다 후생 수준이 좋아진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좋아지니까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확실했습니다. 확실했는데, 자, 여기서는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외부 경제로 산업 생산이 집중되는 것은 세계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이 이익이 될 겁니다. 이익이 되는데, 세계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이익입니다. 이익인데, 문제는 한 나라 케이스로 보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나라는 무역으로 인해 오히려 무역이 없을 때보다 후생이 악화될 수 있다. 한국가가 수입을 위해 지불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내 생산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산한다면 그것과의 후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예를 뭐 조금 내가 보기엔 생뚱맞은 예인데 이 교과서에는 이제 태국의 시계 산업으로 봤습니다. 태국의 시계 산업으로 예를 들었는데 그냥 실제가 아니라 그냥 가상적인 예죠. 앞에 단추에서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비슷한 예입니다. 자, 어쨌든 시계 그러면 세계적으로 넘버원이 스위스죠. 스위스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시계 산업은 넘버원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위기는 있었습니다. 위기는 있었는 것이 전자시계가 나오면서 한때 일본한테 1위를 뺏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전자시계의 무브먼트, 진동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진동자는 일본에 오히려 양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카시오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자산업이 발전한 일본이
옛날 기계시계는 뭐 스위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는데 이게 전자시계로 바뀌면서 전자산업이 발전한 일본이 한때 1위로 그 순서가 뒤바뀐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스위스가 이제 더 고급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다시 뒤집었어요. 뒤집어 가지고 여전히 세계 시계의 1위는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예를 들었죠. 뭐 예를 들어서 시계 산업을 보자. 그러니까 시계 산업을 볼 때 태국이 그러니까 스위스가 뭐 예를 들어서 시계의 생산 평균 비용이 이렇다.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세계의 시계 수요량이 이렇다. 그래서 현재 균형이 여기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세계 시장 가격은 P1이고 세계에서 이만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상적으로 봐가지고 태국에서 만약에 시계를 만든다 그러면 분명히 인건비가 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평균 비용은 더 낮을 겁니다. 평균 비용은 더 낮고 그 다음에 태국 내에서 시계에 대한 수요는 지금 또 나오죠. 시계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수요 곡선을 예측해 보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태국 내에서 태국이 자기가 시계를 만들면 세계적으로 수출을 못하더라도 자기가 시계 만들면 균형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은 못하죠. 시장은 지금 이 더 높은 점이죠.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야 처음에는 뭔가 하면 이 가격을 P1 가격을 비트를 못하기 때문에 시작을 못합니다. 처음 좀 만들어봐야 이 시계는 뭐 태국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위스보다 가격도 더 비싼데 팔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못하지만 만약에 양을 늘리면 결국은 스위스보다 가격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즉 태국이 더 싸게 시계를 만들 수 있는데 스위스가 먼저 시작해가지고 앞에 말했대로 먼저 시작한 사람은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계의 가격은 무역이 없다 그러면 태국에서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태국 당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무역은 태국의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어가지고 외국 경쟁으로부터 태국의 잠재적인 시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무역 때문에 사실은 무역이 없었다 그러면 태국이 국내에서 시계 산업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뭔가 하면 진짜 유망한 세계적인 산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될 수도 있을 건데 외국에서 일단 높은 가격 저가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만든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좋은 시계가 들어오니까 시계 산업 자체가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즉 잠재적으로 뭔가 하면 성장할 수 있고 잠재성이 굉장히 좋은 시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보호를 하자라는 주장이 나온 거죠. 자급자족으로 복귀하면 더 나을 것이다. 자급자족으로 복귀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그래 놨더라. 뭐 세계 수요량에서 뭐 태국 수요량은 미미하니까 뭐 여기도 차이가 없다라고 보더라도 어쨌든 태국만 무역을 막고 수입을 막고 자국 내에서 자력 경선을 한다 그러면 같은 시계를 더 싸게 옛날 수입보다 더 싸게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수입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자급자족으로 복귀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즉 산업 직종의 이득을 이용하는 것이 여전히 세계 경제의 이득이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그 태국 수요마저도 그 세계 수요에 더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세계적으로는 더 이득이지만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을 수용해 가지고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태국으로서는. 그러면 각국이 무역 마찰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막고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면 결국은 더 싸게 뭔가 하면 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산업이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함정을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다 그러면, AC 커버가 이렇다 그러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렇다 그러면.
처음에는 높아가지고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보호해가지고 키우면 결국은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호를 하자. 전반적으로 외부 경제를 갖는 사람, 외부 경제를 갖는 각 산업이 어딘가에 집중되는 것은 세계에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즉, 이런 경우라 그러면,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이 산업을 키우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라 그러면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이 더 낫다는 거죠. 자유무역을 하는 것보다는 보호무역을 해가지고 자국에서 이 산업을 만들어서 시기를 만드는 것이 더 후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무역이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을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모든 나라에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예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예외 케이스가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동태적 수학체정이라고 합니다. 동태적 수학체정. 자, 외부 경제가 사실은 동태적 수학체정이죠. 외부 경제가 한 시점의 현재 생산량에 달려있는 경우, 그러니까 외부 경제가 한 시점의 현재 생산량에 달려있는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 외부 경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누적된 생산량에 얼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점에서 봐가지고는, 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커브, AC 커브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입니다. 생산량이 늘수록 그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아예 이게 뭔가 하면 비용도 줄어들고 커브 자체가 밑으로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떨어지는 것을 동태적 수학체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논리냐 그러면 비용 자체, 그러니까 이게 공장이나 산업의 구조를 봐가지고 이제 양을 늘리면 비용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을 점점점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더 숙련이 되는 거죠. 더 숙련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뭔가 하면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누적적 생산량이 증가할 때,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규모에 대한 수학 체정 또한 존재한다는 겁니다. 더 생산을 많이 한다. 그 이야기는 개당 생산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선상이 아니라 뭔가 그 선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규모에 대한 동태적 수학 태정은 동태적 규모의 외부 경제를 의미한다.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동태적으로 외부 경제까지 발생한다. 이 C커브 자체가 밑으로 떨어진다. 그렇죠? 즉, 만일 생산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생산 과정과 의존하는 지식과 경험의 축적에 달려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많이 생산해 보면 경험이 많아지니까 좀 더 효율적이 되고 좀 더 뭔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가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요걸 이렇게 좀 더 개선하면 더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고 더 비용을 낮출 수 있더라. 그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거죠. 지식과 경험이 축적이죠. 그러면 규모에 대한 동태적 수학체정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체감해 가지고 생산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AC커브가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점점 떨어지는 거죠. AC커브는 원래 기존의 현재에 있는 생산 방법, 그 가지고 양만 늘림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본 게 AC커브고, 여기다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가지고 생산 방법이 개선되고 발전되면 AC커브가 점점 떨어진다. 이런 것이 동태적 수학체정, 또는 규모에 대한 동태적 수학체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러닝커브, 학습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게 학습효과를 나타낸 거죠. L에서 점점 생산을 많이 하게 되니까 학습커브가 이 학습효과에 따라 가지고 L커브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때맞춘 한 시점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같이 동태적 수학의 규모의 수학 체정은 최초의 우위나 앞선 출발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고쳐될 수 있는 겁니다. 고쳐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작을 해가지고 앞선 나라가 그래서 굉장히 낮은 지금 현재 평균 비용으로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나라는 이 동태적 수학 체증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두 개 만들 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건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양이 늘으면 따라가 AC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동태적 수학 체증까지 같이 발생한다 그러면 더 경쟁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출발에 의한 고차가 때문에 시작을 못한 거죠. 그래서 동태적 규모의 수학 체증은 이런 차원에서 보호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거를 지금 현재 비용 곡선으로는 우리가 뭐 최적 규모를 가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걸로 나오는 산업이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산업은 우리가 보호를 해주자라는 주장은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 당연히 거기다 플러스 뭔가 하면 이 동태적 수학 체증한 거죠. 지금 현재 비용 곡선으로는 뭔가 우리가 이 산업 시작해가지고 뭔가 하면 경쟁력이 없지만 해보면 생길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 거죠. 해보면 생길 것이다. 해보면 점점점 동태적 수학 체증이 발생해가지고 점점 많이 만들어 보면 우리가 뭔가 하면 점점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전체 현재보다 뭔가 A커브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소위 유치산업보호론입니다.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면 산업들이 경험을 얻게 돼가지고 결국은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된다. 처음에는 우리가 해봐야 뭐 이미 선발 주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가격을 당장 맞추지 못한다. 당장 맞추지 못하지만 결국은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따라가가지고 우리가 저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고 경쟁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유치산업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태적 수학체증을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태적 수학체증 이거 두 개를 합친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동태적 수학체증이라서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저는. 자, 우리 민족은 잘할 수 있다 라는 국수적인 주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산업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잘 먹히는 것은 후진국일수록 잘 먹혀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지금 보기에는 모든 것은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못 살게 굴기 때문에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모든 것은 우리가 최고 잘할 수 있는 민족이고 사람이다. 그리고 체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뭐 착각인지 그게 뭐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잘 먹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유치산업 보호론이라는 것이 경제학에서 아니면 경제 성장론에서 무역론에서 한참 많이 나온 논리입니다. 논리고 실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개발국이 발전한 경우도 많았어요. 뭐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포항제철을 만들자 그랬을 때 전 세계가 다 비웃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뭐 고속도로야 뭐 만들면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만들 수는 있겠죠. 그냥 포항제철을 만들고 제철소를 만들자. 왜냐하면 제철소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고로 제철소. 고로라는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그런 조그만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전 세계에서 뭔가 하면 저 무슨 짓 하냐 라고 본 거죠. 본 건데 결국은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뭐 포항제철이 그냥 탑 1위는 아니라도 뭐 탑 3 정도 갈 수 있는 소위 철강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중화공업 발전의 가장 바탕이 된 겁니다. 바탕이 됐죠. 그때의 논리도 그겁니다. 어떻게 봐가지고 유치산업보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에 유치산업보론으로 설명을 하긴 하죠.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을 보호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 산업들이 세계적인 우위를 뭐 정하게 된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D램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삼성전자가 시작할 때는
뭐 판판이 일본한테 뭐 박살이 났죠. 그때만 해도 뭐 기업 수가 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십 개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고 16D램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계속 적자였습니다. 계속 적자였죠. 16D램 자체가 뭔가 하면 16D램에서 그러니까 이거죠.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요 지점이 어디냐? 기존의 스위스를 뛰어넘는 시점이냐? 16D램까지는 계속 이거입니다. 16D램을 만들고부터 뭔가 하면 여기서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까지 살아남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살아나는 그 선택을 해준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하면서 결국은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 2번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디램이. 그러면서 오히려 뭔가 하면 이게 1번이 없어진 거죠. 1번이 없어지고 2번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로 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된 거죠. 1번을 없애버리고, 일본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위 유지산업부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시장을 장악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열심히 해가지고 동태적 수학체제까지 달성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산업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지나간 것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를 보자. 그죠? 그러나, 일시적은 종종 장기적이고 규모의 경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시기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모든 산업이 우리 산업도 이렇다라고 들고 옵니다. 모든 산업이 우리 산업도 이렇다라고 들고 오죠. 자, 우리 산업도 예를 들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 시작할 때보다는 더 사정이 낫다. 그 설명하기는 훨씬 쉬워요. 그때의 기술 격차보다 모든 부분에서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산업들이 세계 최고하고 격차는 많이 줄었어요. 그때보다 사정이 훨씬 좋은데 당연히 우리 산업을 더 보호해줘야 된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잘하면 제2의 D램 산업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D램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보호를 해주진 않았는데 어쨌든 자력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건데 우리도 뭔가 하면 지금 보호를 해주면 우리 산업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산업들이 줄었을 겁니다. 그 대표 산업이 지금 수소입니다. 수소가 그런 산업이죠. 수소가 그런 산업인데 수소 관련 생태계가 이제 그런 산업이 셈입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보호해줄 것이나 아니면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배터리 산업도. 근데 이제 두 개는 좀 달라요. 배터리는 이제 상당히 유망하고 그 다음에 보호 없이도 충분히 되는 거죠. 더 이상 보호도 필요 없습니다. 보호해준 적도 없고. 근데 이제 뭐 굳이 보호라고 한다 그러면 배터리를 쓰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주고 있죠. 그게 보호란 보호입니다. 근데 그 보호는 뭐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국 산업 보호라기보다는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화석 연료를 안 쓰고 배터리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바꾸는 걸로 좀 산업을 끌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소 산업이 이제 거기다 이 동승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럼 왜 배터리냐? 수소 에너지를 위한 것도 충분히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한 건데, 자, 여기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끌려가고 많은 정치인들이 뭔가 거기 혹해가지고 내가 수소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뭔가 하면 세계적으로 뭐 이 뭔가를 족적을 남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내용을 모르고 그런 이제 좀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수소의 제일 큰 함정은 뭐냐 그러면 수소가 왜 친환경적이냐는 겁니다. 지금은 다 친환경이죠. 그죠? 친환경. 즉 배터리를 왜 하냐? 화석연료를 안 쓰고 전기를 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발전을 친환경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도루묵이지만 발전은 이제 발전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그게 점점 뭔가 하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런 비중이 늘어나기는 있습니다. 아직도 기존 발전 시설을 앞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발전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다 그러면 뭐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 그거는 뭐 친환경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수소 자동차라 그러면 수소라 그러면 그러면 수소를 어떻게 만드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통령 뭐 지금 뭐 후보들 나오는 토론 선상에서 진짜 네, 들어보면 코미디를 해요, 코미디를. 그걸 또 기자들이 뭔가 기사를 쓰는 것도 코미디고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은 그게 킵니다. 수소를 지금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뭐 누구는 H2O라 그랬는데 그 말이 반은 맞아요. 일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물을 전기 분해해가 수소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상 불가능합니다. 전기 분해하는 전기가 뭔가 하면 수소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더 비싸요. 훨씬 더 비싸요. 효율도 떨어지고. 그 전기를 그냥 쓰지 왜 수소를 만들어가 쓰냐는 거죠. 모르죠. 이제 뭐 전기 저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아주 이 상식에 어긋난 거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수소는 부생수소, 그러니까 이 정류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 그게 주고 그 이상 필요한 수소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떼어 가지고 만듭니다. 화석연료를 떼서 소위 천연가스 계집법, 천연가스가 주 석유의 원료입니다. 천연가스를 떼가지고 거기서 수소를 뽑아냅니다. 아니면 이제 석탄은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갈탄을 떼가지고 석탄을 떼가지고 거기서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비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천연가스를 태워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것은 천연가스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훨씬 낫죠. 천연가스에 발전하는 것보다 소위 CO2를 5배, 10배 정도 더 만듭니다. 5배 정도 더 만든다는 거죠. 만들어지는 수소 자체는 친환경적이지 몰라도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하면 엄청난 비친환경적인,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 생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으로 바뀔 때까지는 여전히 수소는 가시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뻔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거기다 현혹이 돼가지고 그런 산업들의 일부 산업에서 수소 생태계에 있는 일부 산업에서의 뭐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뭔가 하면 이 부분을 유치 산업으로 하자는 이야기죠.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도 뭔가 하면 일본의 아베 정권에서 사실은 수소 산업을 제일 많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So what? 달라진 게 없어요. 수소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도 여전히 수소를 태우는 것이고 그 수소 연료전지를 쓰기 위해 가지고 수소를 천연가스를 태워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냥 천연가스 발전기를 쓰는 게 곤란한데 그거 가지고 쓰겠다는 거죠. 훨씬 더 비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진짜 뭐랄까 에너지를 쓰는 것을, 그러니까 비환경적인 활동을 세탁을 하는 거죠. 즉 이 유치산업 보호론을 주장하면 나중에 결국은 이게 더 친환경이 된다, 이게 뭔가 경쟁력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진짜 가질 것이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의 현혹에 실제 보면 조금 지나고 나면 다들 알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왜 그때 그랬는지가 진짜 허황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산업을 보호하면 결국은 다 우리가 최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 모든 산업이 다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보호하면 그래 될 것이냐, 여기 대해 가지고는 뭐 조금만 보호하면이라는데 그 일시적이라는 것이 장기적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규모의 외부 경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시기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주장이. 이런 산업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사람들은 또 이 논리를 잘 만들죠. 그러면 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때 논리를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주장이 발행하는 산업은 잘 없다. 굉장히 희박하다.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규모의 경제, 그다음에 동태적 수학 추정에 따라 가지고 뭐 많은 산업을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과연 그런 산업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걸 해야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유치산업보호론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이제 반박 논리는 유치산업이라 그러면 정부의 보호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개도국에는 좀 먹힐지 몰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본 여력이 충분한 나라 같으면 그런 산업이라 그러면 그런 산업이라 그러면 돈 많은 기업 재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보호해 줄 동안에 자기들의 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기간 지나면 훨씬 더 비용이 낮아가지고 세계적인 경영에 가져가지고 돈을 다 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디램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공을 했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뭔가 그 산업을 키워가지고 최고 산업을 만들면 되는 거죠. 굳이 국가에서 그 산업을 보호해줘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치산업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자라는 논리는 별로 안 통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국제무역과 경제지리학 거죠. 외부 경제는 또한 국내에서 지역 간 무역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무역론을 뭐 국가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일정 지역에서 어떤 걸 주로 만들고 어떤 걸 주로 뭐 다른 걸 또 어떤 지역에서 만들고 하는 거죠. 그 자체도 무역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경제지리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미국 예를 들었었는데 미국 LA에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있죠. 세계 영화의 메카가 LA고 그 이야기는 미국 내에서 영화의 메카도 LA입니다. 그럼 왜 LA냐? 미국에 그 땅덩어리가 넓고 많은 도시가 있는데 하필 그 LA가 영화의 메카가 됐느냐? 또 왜 하필 뉴욕이 세계 금융 아니고 이거 미국 내에서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시카고가 아니고 뭐 워싱턴 DC가 아니고 왜 뉴욕이 세계 금융 중지가 됐느냐? 그죠? 자, 이 논리가 뭐냐? 그럼 왜 이런 산업은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적이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그럼 좀 다른 산업을 보자. 다른 산업으로서 수입 서비스. 여기서는 수입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장래 서비스입니다. 장래 서비스 해보자. 장래 서비스와 같은 어떤 비교육제들은 통상 지역적으로 공급된다. 우리나라는 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장래 서비스도 전국적으로 공급되죠.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 회사들이 특히 이제 광고를 많이 하죠. 광고를 많이, 무슨 상조라고 해가 하죠. 이 장래 서비스를 다 전국적으로 공급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지역하고 손을 잡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좁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든지 필요하면 뭔가 하면 뭐 다 차로 보내도 뭐 별로 시간이 안 걸려요. 많이 걸려봐야 한 너댓 시간 어디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장래 서비스마저도 로컬화 안 돼 있는 거죠. 내셔널화 돼 있는 거죠. 돼 있는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은 통상적으로 지역적으로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은 전국적인 산업이 되고 어떤 산업은 지역적인 산업이다. 산업이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리라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제 경제지리학입니다. 거리 관련 아니면 지리 관련 부분이죠. 외부 경제가 있다 그러면 무역 유형은 역사적으로 우연한 사건에 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지역이 잠재적으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장래 서비스를 다른 지역이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그러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거죠. 어떤 산업에서 대규모 생산자로 출발하는 지역들은 대규모 생산자로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장래 서비스는 지역적인 거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로컬라이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 가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해서 결국은 경쟁이 안 된 거죠. 로컬리 비용 차이는 있지만 그걸 이쪽 로컬 거리를 없애버리고 나가지고 서로 본다 그러면 그 차이는 결국은 안 무너지더라. 그래서 뭔가 하면 산업별로 그런 산업을 보니까 자 지역적으로 교육이 쉽게 되는 것. 그 이야기는 내셔널 산업이 된 겁니다. 국가 전체가 한 시장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뭔가 하면 장사를 할 수 있는 산업, 기업을 할 수 있는 산업은 이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장의 산업 같이
지역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산업. 이렇게 산업이 나눠지는 거죠. 국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국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생산물이 국가 전체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유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교역제가 되죠. 국가 내에서, 세계적으로도 교역제가 되고 국가 내에서도 교역제가 되는 거죠. 영화. 영화는 뭔가 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옛날에 CD라든지 뭐 그런 비디오 테이프.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굉장히 낮죠. 운송 비용이 낮기 때문에 뭐 영화, 유가증권, 금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증권이라는 것이 지금은 종이도 없어요. 인터넷에 있는 숫자를 따름입니다. 어디든지 접속 가능하죠. 상품도 요즘에는 진짜 더 심해진 것이 택배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상품의 운송 비용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뭐 과학적 연구야 뭐 연구가 움직이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니죠. 그냥 비휘발성이죠. 그러니까 그 서비스인 거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교역제다. 그러니까 내셔널라이즈 되는 겁니다. 뭐 연구의 중심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대학에 있는 미국 동부 아니면 서부 양쪽 뭐 몇몇 도시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도 그래서 유가정권은 뉴욕이 되고 영화는 LA가 되고 이런 거죠. 반면에 비교역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아까 말한 장내 서비스, 우리나라가 조금 다르지만 근데 신문 또 그런 겁니다. 신문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보다 이 존재 기반이 많이 약해졌지만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의 뉴스, 그거의 소비자는 지역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서의 뭐 강원도청에서의 도지사의 뭐 동정이랄까, 춘천시장의 뭐 동정, 춘천시에서의 어떤 행정, 그래서 뭐 어떤 데 길을 더 뚫었다, 뭐 어떤 데서 무슨 사업을 했다, 그것을 춘천 시민은 관심이 있더라도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이나 광주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뭔가 하면 비교역제, 지역적으로 소비된 제화입니다. 지역적으로 소비되는 재화 같은 경우는 비교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자체의 속성 따라 가지고 이런 교역제와 비교역제가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역제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세계적인 교역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국내적인 재화만이 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더 넓게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경제지리학입니다. 경제지리학은 국제무역도 거의 사실은 차원은 다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경제지리학의 범주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국제무역, 지역간 무역 및 대도시와 전원도시의 경제활동의 조직에 대한 겁니다. 무역론도 망가면 지리에 따른 경제죠. 근데 그 지리라는 것이 한 나라 지리가 아니라 국가 간의 지리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어떤 나라가 어떤 부분을 특허를 하게 되느냐, 어떤 거를 서로 만들고 교역을 하느냐라는 것이고, 그걸 이제 한 나라 내에 들고 한 나라 내의 무역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소위 경제지리학, 지역 내에서의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산업을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경제지리학은 더 나아가면 주는 이런 겁니다. 대도시와 전원지역의 경제활동 조직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도심권에는 가장 상업지역이 들어서죠. 상업지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외곽에는 그 주택지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도시 바깥에는 뭔가 하면 근교농업지역이 들어서고, 근교농업은 주로 뭔가 하면 이 수송이 중요하게 되는 야채든지 신선물품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아주 벗어난 지역에서는 이제 곡물이라든지 그런 걸 생산하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수송 비용이랄까 신선도랄까 아니면 뭔가 하면 이 땅의 비용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쭉 위치가 결정되는 것에 대한 이론 아니면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제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와 전원지역의 경제활동 조직에 대한 연구라는 거죠. 경제지리학은 어떻게 인간이 공간적으로 서로 고려하는지 라는 거죠. 공간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변화가 많습니다. 변화가 많은 것이 실제적으로 그러면 경제지리학 같은 공간, 도시와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느냐라고 하면 1900년대 중반부터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1800년대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그러면 대도시와 전원지역,
아니면 도시 외곽지역이라는 개념이 1900년대 들어서서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시 중심 딱밖에 없었어요. 외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가 있었고 시내라는 것이 있었고 아니면 다 촌입니다. 다 촌이라는 이유는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접근 수단이라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현대 도시의 개념이 안 생겼습니다. 자동차가 언제 보편화되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2차 산업혁명인데 포드 자동차의 티카가 나오면서부터 자동차가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동차가 있더라도 아주 귀족들의 부자들의 사치였는데 이제는 포드 자동차가 아주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를 대량 생산으로 일반 공용으로 만들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까지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스코프가 넓어진 거죠. 갈 수 있는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공기가 나쁘고 땅값이 세는 도시 중간에 살 필요가 없이 조금 떨어지는 데서 땅을 넓게 해가지고 집을 만들어 사니까 훨씬 쾌적하더라. 그리고 일자리는 차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사실은 현대 도시의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라는 운송수단 자체가 사람들의 이 공간을 훨씬 키워준 하나의 기술인 거죠. 기술이고 공간을 넓혀준 기술인 거죠. 그런 거, 그 덕에 뭔가 하면 경제지혜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런 식의 기술 변화는 점점점 더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많아지는 거죠. 현재는 교통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메일, 텍스트 메일, 화상회의, 이동전화와 같은 통신수단 변화는 인간이 공간적으로 서로 거래하는 방법을 엄청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경제지략에서 도시 코어에는 뭔가 상업시설과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은 조금 더 옆으로 가고 그 다음에 더 밖에는 이제 주택이 있고 그 다음 더 밖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채소 재배하는 시설이 있고 더 밖에는 뭐 곡물시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제지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곧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 경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라질 수가 있다. 특히 우리 코로나 국면에 그걸 우리 완전히 절감을 하게 됐죠. 코로나 국면에 절감을 하게 됐는데 꼭 뭔가 하면 한 지역에 모여가 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즉 화상회의 얘기 나오죠. 화상회의 지금 현재 수업하는 거와 똑같은 걸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교에 안 오고도 수업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부뿐만 아니라 업무조차도 그렇게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많은 회사들이 지금 화상회의로 업무를 바꿨기 때문에 아예 집 자체를 땅값 비싼 캘리포니아에 떠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많이 옮기고 있는 거죠. 아리조나를 가기도 하고 텍사스를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옮기는 겁니다. 옮겨가지고 사실 거리를 보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를 옮겼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경제지략에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서로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대한 건데 이 공간에 대한 거래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기술 발전에 디펜드하더라. 거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고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더라. 그죠. 더군다나 굉장히 빠르게 변하게 만든 것이 코로나가 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접촉 자체의 문제점이 이제 여기서 드러난 것이고 그런 비대면의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실제 현재 IT 기술이 없었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했겠지만 IT 기술 덕에 사실은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경제활동이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래도 많이 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안 됐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제지략이 이런 걸 다루고는 있지만 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변화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뭔가 하면 새로운 산업입니다. 이 변화하는 방향으로 또 새로운 산업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새로운 경제가 가는 것이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가는 방향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외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데서 어떤 산업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산업이 소위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됐는지
뭐 그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인 문제, 경제지리학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